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기초 5주차 2차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이게 연속해서 하는 거니까요. 간략하게 되짚어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모노머라는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중합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폴리머 형태로 고분자 형태의 물질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지고,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이런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선반절삭법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형주조법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회전주조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다양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가장 일반적인 재질인 하이드로겔이라는 성분의 그런 재질은 눈에 착용했을 때 눈물막에 변화를 주어서도 안 되고요. 산소 공급도 원활해야 하고요. 눈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유지돼야 하고, 당연히 또 광 투과율, 가시광선의 투과율도 상당히 높아서 투명해야만 제대로 된 과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마지막 내구성도 우수해야 잘 찢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특성 중에서 어떤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작용, 그러니까 함수율에 대한 내용도 조금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율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모듈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고요. 또 파열 강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해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파생시켜서 하이드로겔 렌즈의 기계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면의 특성이라거나 함수율이라거나 또는 산소 침투성이라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해 볼 거고요. 이러한 각각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변성이라거나 함수율이라거나 산소 침투성과 같은 하이드로겔 재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떠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50페이지가 되겠고요. 50페이지 오른쪽에 표면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의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특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아주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콘택트 렌즈의 이 겉표면이 가지는 특징만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는 분량은 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뒤에 것까지 합치면 한 페이지 정도는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별표가 빵빵빵 3개나 쳐 있죠.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빠른 속도로 별표를 30만 개 표시를 막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10만 개, 20만 개 안 돼요. 아주 30만 개씩 아주 중요도를 강조 또 강조해서 작성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자, 표면 특성은 다른 말로 수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즉,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겉표면이 얼마나 수분을 잘 묻히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수율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친구들은 함수율과 수분성을 동일하게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함수율은 재질의 표면의 특성이 아니라 재질 자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재질 안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특성, 또 끌어들인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특성을 함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수분성이라는 것은 이 렌즈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표면에 수분이 고르게 퍼져서 렌즈가 매끈매끈하냐, 즉
착용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함수율도 착용감과 일정 부분은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그 느끼는 첫 번째 렌즈가 부드럽다? 렌즈가 좀 뻣뻣한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판가름하는 건 사실 습윤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어로 wet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wet, 젖었다. 젖을 수 있는 습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내용들은 한번 쭉 살펴보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줄도 빼놓지 말고요. 이러한 표면의 특성,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어떤 수분의 그 형태를 얼마나 고르게 전체적으로 퍼뜨릴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러한 재질은 사실은 이 습윤성이 좀 낮은 재질이에요. 이 플라스틱 이 재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떤 책받침이나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방울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질 자체가 물을 이렇게 퍼뜨릴 수 없는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습윤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을 표면에 똑 하고 떨어뜨리면 물방울 형태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쫙 하고 퍼져서 이 렌즈 이 표면에 전체를 쫙 하고 적셔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러한 렌즈의 표면 특성인 습윤성이 좋다는 얘기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 초기 착용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뭐 물론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특히 초기 착용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 여기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생체 내에서, 즉 콘택트 렌즈를 눈 안에 꼈을 때 콘택트 렌즈가 지니는 습윤성은 눈물막이 콘택트 렌즈 표면에서 확산, 퍼진다는 의미고요. 퍼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wettability, 습윤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표면 특성인 습윤성이 너무 낮다면, 물이 잘 퍼지지, 확산되지 않고 잘 유지되지 않는다면 착용을 했을 때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이 위에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꺼풀이 빡빡 이렇게 깜빡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꺼풀이 이런 그 마찰 작용에 의해서 저 눈꺼풀이 이게 너무 아파요.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따라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습윤성이 높은 것이 좀 유리하겠고요. 이런 습윤성이 낮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중간쯤에 뭐라고 나오냐면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콘택트 렌즈에 의해 유발되는 유두 결막염,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얘는 자이언트 페필러리 컨정타이바이티스, 말이 너무 어렵죠? 어찌됐든 자,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콘택트 렌즈 릴레이티드, 콘택트 렌즈와 연관된, 즉 콘택트 렌즈에 의해서 유발된 페필러리 컨정타이바이티스. 이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PPT로 좀 돌아갔다 올게요. 자, 영어 단어를 하나만 좀 언급해 주려고 그래요. 컨정타이바라고 읽어요. 내가 좀 막 써서 미안해요. CONJUNCTIVA. 컨정타이바라고 읽고요. 얘를 우리말로 하면 결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 안경사가 될 준비가 이제 중간 단계 이상 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뭐 코니아라거나 또 스클레라, 공막이라거나 또 결막, 컨정타이바라거나. 근데 아까 그 단어에서 컨정타이바이티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의학 용어 중에서 요렇게 뭐뭐뭐뭐뭐 TITS 이렇게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야. 미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 미안. 자꾸 넘어가네.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잠깐만, 요 화면만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부분적으로 안 지워지네. 자, 내가 단어를 잘못 써줘서. 요걸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거. 그 밑에 거만 지우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자,
ITIS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뭐뭐뭐뭐 ITIS, 뭐뭐뭐뭐 ITIS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얘같이 ITIS라고 써 있는 의학 용어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아, 얘 염증을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PDF에서 단어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컨정타이바이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TI 뒤에다가 요 BI를 빼고요. TIS 이렇게 여기 콘정타이바에서 TI 다음에 여기 I가 있으니까 요거 I를 또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ITIS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컨정타이바이티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컨정타이바는 결막이라고 들었어. 근데 뒤에 보니까 ITIS가 붙었네? 아, 그러면 염증이네. 염증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결막염이라는 의미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용어를 접하고 안질환을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 들어본 적 있어요. 유행성 각결막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얘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안과에 취업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될 의학 용어입니다. EKC. 얘가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타이바이티스를 줄여서 쓴 용어이고요. 유행성 각결막염이라 그래요. 이거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지긴 한데 한번 써볼게요. 에피데믹. 얘는 전염성이 있는, 유행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데믹. 케라토. 얘는 뭐예요? 이게 다 연결해서 쭉 쓰는 건데요. 케라토. 여러분들 지금 실습 시간에 케라토미터 사용하잖아요. 케라토미터 뭐예요? 각막 곡률계,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기계. 여기서 얘기하는 케라토는 영어 단어에서 코니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라토라는 말을 접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막하고 관련이 있거나 각막을 지칭하는 거겠구나. 케라토. 컨정타이 미안해요. 다시. 이렇게 되겠죠. 컨정타이바이티스가 되겠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쓰면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타이바이티스. 그럼 여기 뭐냐면 유행성 각결막염. 그래서 여기서 맨 앞에서 E자 하나, 여기서 K자 하나, 여기서 C자 하나 따서 EKC가 된 겁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내가 가끔 가다가 무슨 영어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두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타이바이티스라는 말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나같이 이렇게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하나가 I가 빠졌네요. 어쨌든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타이바이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 컨정타이바라는 게 바로 결막이라는 뜻이고 ITIS가 붙으면 그건 염증이라는 뜻이고 케라토라는 말은 각막이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의학 용어만 알면 굳이 내가 이 의학 용어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들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안과에 취업했을 때 이런 어떤 차트에 EKC 써 있으면 저거 유행성 각결막염이야.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타이바이티스를 줄여서 쓴 말이야. 이렇게 좀 잘난 척도 좀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검안사로서 기본적인 의학 용어를 쉽게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영어 타임 했고요. 여기서 멈추고요. 그럼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막 2분, 3분에 걸쳐서 했느냐.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콘택트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표면 특성을 얘기하는 이 웨터빌리티, 수분성이라는 것은 착용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수분성이 낮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콘택트 렌즈에 의해 유발되는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막은 사실은 이렇게 매끈해 보여도 확대시켜 보면 아주 작은 유두들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막을 이루고 있는데요. 얘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 유두들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커져서 결막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긴 자이언트라는 말은 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파필러리, PAPILLARY, 이 파필러리라는 말이 유두란 뜻이고요. 뒤에 컨정타이바이티스가 결막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딱 접했을 때, 아, 컨정타이바이티스가 이게 그 결막을 뜻하는, 결막염을 뜻하는 거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콘택트 렌즈와 관련돼서 결막염이 나타난 거고, 또 페필러리라는 말이 유두라는 말을 알게 되면, 아, 이 수균성이 낮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대 유두 결막염을 얘기하는구나. 지금 오른쪽 사진에 같이 보면 이렇게 사진 잘 안 보이죠? 요것도 혹시 보일 수가 있을까? 내가 좀 열었는데 이 사진이 확대되어 보이진 않죠? 아니 그냥 확대되어 보이는 건 맙시다. 내가 이걸 누르면 확대되게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보이면 뭐 확대돼서 보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들 그 눈꺼풀, 윗눈꺼풀에 발생하고요. 아랫눈꺼풀에도 발생하는 경우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윗눈꺼풀에 이렇게 그런 매끈하게 생겨 있는 결막이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결막염을 우리는 유두 결막염,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고 한다. 얘가 수분성 콘택트 렌즈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수분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수분성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수분성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평가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콘택트 렌즈는 수분성이 좋아, B라는 콘택트 렌즈는 수분성이 나빠? 이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었네, 끝에. 자, 접촉각이라는 부분에다가 별표를 30만 개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물방울이 퍼지는 정도를 각도 단위로 측정한 것을 우리는 접촉각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다른 말로 수분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 재질이 수분성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어떤 크기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도 단위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콘택트 렌즈의 수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각을 측정하게 되고, 자, 고체 표면에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고체와 액체와 공기가 이루는 이 접촉 표면의 각도를 우리는 접촉각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에 별표가 빵빵빵 30만 개 쳐 있죠. 위에 그 접촉각, 그 별표 여기다 쳐놓든 그 위에 접촉각에다 쳐놓든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체의 표면 또 액체가 그 위에 올려지고요. 공기 중에 놓여지겠죠. 그때 이 물방울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접촉각 또는 다른 말로 수분각이라고 합니다. 자, 써볼게요. 수분각은 접촉각 똑같은 말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떤 고체, 솔리드는 고체란 뜻이에요. 고체 표면에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을 때 이 물방울이 공기 중과 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요 각도를 세타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분각, 접촉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수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요. 그 각도를 이렇게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옛날엔 아날로그적으로 측정했었는데요. 요즘엔 디지털 장비로 측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지금 그림 4-10과 같이 이러한 액체가 퍼지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을 이룬다면 수분각이 크기 때문에 수분성이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지금 수분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방울이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서 수분각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달리 얘기하면 접촉각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이 액체가 고르게 표면을 적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분성이 좋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림 A와 B를 살펴보세요. 오른쪽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와 같이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렸을 때 표면에서 지금 어때요? 물이 이렇게 쫙 하고 퍼졌죠. 그러면 접촉각, 수분각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직선을 놓고 여기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요 재질의 표면과 이루는 각도, 여기 지금 세타 표시 안 될 텐데 그냥 5라고 할게요. 5. 이 세타라고 보고 지금 특수문자를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얘를 세타라고 얘기하면 자, 수변각이 접촉각이 어때요? 아래 B 그림보다 상당히 작겠죠. 수변각이 작겠죠. 그럼 반대로 뭐라고요? 수변성은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면에, 고체 표면에 이런 수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접촉각, 달리 얘기하면 수변각을 측정해서 수변각이 작으면 수변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이거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수변성이라는 거, 얼마만큼 이 소프트 컨택 렌즈 재질에 물이 쫙 하고 전체적으로 퍼지나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접촉각이 작을수록 더 많이 퍼졌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반대로 B와 같이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렌즈 재질의 표면에서 지금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릴게요. 이 재질 표면 여기다 다시 그릴까? 렌즈 여기 재질 표면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이루는 거? 그렇죠. 이렇게 올려진 물방울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자, 얘를 세타라고 하고 이 접촉각, 수변각이 크게 되면 결국은 B와 같은 소프트 컨택 렌즈는 수변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착용감이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해했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그럼 이 측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수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수변각, 접촉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실 드롭 방식이 있습니다. 세실 드롭 방식. 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방식. 그냥 공기 중에 놓고 물방울 떨어뜨려서 이 접촉각, 수변각을 측정하는 방식. 얘를 세실, 이게 또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지? 자꾸 영어로 써. 지랄하고, 그지? 세실 드롭 방식.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방울을 이용한 수변각 측정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캡티브 버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이런 수변각을 측정한다. 이거 내가 어떤 PPT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이거 내가 예전에 그 수업하던 PPT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수변성에 대해 얘기하고 수변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때 좀 전에 얘기한 세실 드롭 방식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지방울법 또는 방울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갈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고시 보러 가면 세실 드롭 방식 이렇게는 설명 안 하거든요. 정지방울법을 이용해서 소프트 컨택 렌즈의 수변성을 평가했다. 즉 수변각, 접촉각을 측정했다. 다음에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더니 내가 책에서 세실 드롭 방식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아무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자, 화면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 떨어뜨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변각을 측정해서 이 수변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변성이 높다라는 거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보면 어떤 렌즈가 수변성이 가장 좋은가? 0도부터 저기 보면 아주 180도까지 쭉 있죠. 그럼 당연히 수변 각도가 0도인 경우가 가장 수변성이 좋겠죠. 제일 오른쪽에 완전 쫙 하고 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맨 오른쪽 거 답을 골라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를 또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수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포법. 얘는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식이고 그림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을 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이렇게 빨대 같은 걸 넣어서 공기방울을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얘가 위에 재질에 막혀 있으니까 공기방울이 위로 못 올라가고 턱 하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렌즈 표면과의 이 각도를 측정해서 이런 수변각을 측정한다.
이게 방식이 뭐라고요? 이름이 수포법. 또 물방울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요? 정지방울법. 이것도 정리해 두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여기다 써줄게요. 크게. 세실 드롭 방식이라고 읽고 얘는 정지방울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좀 잘 보이는 데다 쓸까? 이렇게. 세실 드롭 방식. 정지방울법. 자, 그 다음에 밑에 캡티브. 캡티브는 이렇게 막 가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캡티브 버블 방식. 얘는 뭐라 그랬어요? 옆에다 쓸게요. 수포법.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실 드롭 방식, 정지방울법, 그 다음에 수포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하나는 물방울을 가지고 측정하고 하나는 공기방울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결국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 표면의 수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뭐 물론 하드 컨택트 렌즈의 수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는데 뭐 결국은 지금 소프트 컨택트 렌즈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어떤 표면의 수변성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함수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전에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수화시켰을 때 렌즈 재질 자체가 말랑말랑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 안에 얼마만큼의 수분을 함유, 포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함수율입니다. 별표 30만 개 또 빵빵빵 쳐놔야 되겠죠. 개념은 결국은 이 콘택트 렌즈가 얼마만큼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니까 그거 하나는 헷갈리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산소 침투성과 이온 침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을 봅시다. 자, 오른쪽 파란색을 내가 읽어볼게요. 물이 포함된 상태의 렌즈 중량을 측정하고 그 후 렌즈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측정한다. 결국 아까 내가 얘기한 요거 있잖아요. 건조 상태의 무게, 수화 상태의 무게분의 건조 상태의 무게 곱하기 100.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함수율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실 함수율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함수율이 콘택트 렌즈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이 해당 함수율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다시 PPT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50%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고함수율 소프트 컨택트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50%보다 더 작은 함수율을, 낮은 함수율을 갖게 되면 저함수율의 컨택트 렌즈라고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럼 함수율은 도대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문제를 한번 내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폴리머, 그 화학적인 구성 요소를 확대해서 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 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B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두 개 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고요. 자, 이럴 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재질 자체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요 구조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더 올바릅니다. 그러면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A가 더 많을까요? B가 더 많을까요? 잠깐 우리 한 5초만 생각해 볼까요? 자, 동일한 통 안에 물을 붓는데 그냥 물을 부으면 전체가 다 물이 되겠죠. 근데 이 동일한 통 안에 어떠한 그 플라스틱 형태로 뭐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플라스틱 재질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들어가 있는 것만큼 물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통 안에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물이 훨씬 더 많이 표면적상
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일까요? B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일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도 B가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되고요. A가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됩니다. 결국은 전체를 수화시켰다가 얘를 건조시켰을 때 그 무게를 달아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폴리머가 적게 들어간 형태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나요? 자, 왜 B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인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고함수율과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구분하는 기준.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떠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고함수율이고 어떠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저함수율인지, 그런 화학적인 배열, 폴리머의 구성이 어떻게 치밀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치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함수율이 결정되고, B와 같이 그런 화학적인 구성, 구조 자체가 좀 치밀하지 않은 형태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이다. 물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두 가지 반드시 이해해 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져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자, 위에서 보여지는 A와 같이 저함수율 50%가 되지 않는 수분의 함량이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B와 같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과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이게 그대로 중간고사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특성이 있겠죠. 자, 첫 번째 1번,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함수율에 대한 개념 얘기하면서 모듈러스라는 개념 지난 1차 시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듈러스에 대한 개념, 즉 어떤 렌즈의 착용감이 뻣뻣함은 도대체 어떤 성질과 좀 관련이 있겠는가. 사실 이 모듈러스는 표면의 습윤성하고 더 많은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 함수율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이 콘택트 렌즈의 폴리머가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죠. 즉 이 플라스틱이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플라스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딱딱하겠죠. 그러면 착용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듈러스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딱딱한 폴리머가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모듈러스는 적겠죠. 이해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은 크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모듈러스가 낮으니까 착용감이 더 좋겠죠. 이 얘기는 습윤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습윤성이 높고 낮으면 개념이 아니라 함수율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렌즈 재질의 강도, 즉 견고성은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견고성은 어떨까요? A와 같은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더 견고성이 그러니까 강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강도가 높을까요?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강도는 당연히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더 높겠죠. 잘 찢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사실 모듈러스가 낮아서 착용감은 좋을 수 있지만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 눈물의 수성층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살균 작용과 멸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구조 자체에 막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침착은 어떨까요?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단백질이 침착이 잘 될까요?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단백질 침착이 잘 될까요? 단백질은 어떤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게 힌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도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이 공간 자체가 폴리머로 이루어진 그 화학적인 구성 요소의 그 구멍 자체, 구조, 빈 구멍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요 길로 단백질 덩어리가 쑥쑥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도 단백질 침착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더 높을 거고요.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단백질 침착은 낮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DK 또는 DKT라고 얘기하는 산소 침투성, 또 뭐 산소 전달률, 산소 투과성, 뭐 이게 하여튼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좀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DK 또는 DKT와 같은 산소 전달률이라고 얘기하는 DKT는 그럼 어떨까? 어느 렌즈가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자, 선풍기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선풍기 앞에 망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서 다치지 말라고 망 쳐놓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 기르는 집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망이 되게 요밀조밀해요. 그럼 이 망이 나오는 바람을 막으니까 바람의 강도가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후 하고 불었을 때 바람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전달률은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어떨까요? 당연히 낮겠죠. 반대로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아주 높겠죠. 또한 이 산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콘택트 렌즈 재질을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 안에 녹아있는 물에 일단 공기 중에 대략 한 20.9% 정도의, 그러니까 전체 대기 중에 뭐 질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분 이산화탄소도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산소가 포함된 산소의 양이 20.9%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20.9%의 산소를 전부 다 만약에 각막으로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즉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지 않다면 20.9%의 산소가 대기 중에 모든 기체를 100으로 따졌을 때 그 중에 20.9%에 해당되는 이 산소가 전부 다 각막으로 들어갈 텐데, 만약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수분량이 적으니까 그 안에 녹게 되는 산소량도 적고 잘 투과를 못한다. 따라서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아주 산소 공급이 잘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함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러스라거나 강도라거나 단백질 침착되는 정도라거나 또는 DKT, 산소 전달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쭉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외우면 절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 해결을 못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저함수율, 고함수율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침착이 높은 건 저함수율이다. 그 1, 2, 3, 4 객관식 문제 뭐 하나라면 단백질 침착이 높은 게 저함수율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기하면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런 저함수율과 고함수율, 함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렌즈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내가 좌측에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수율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이게 그 물리적 특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함수율은 함수율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함수율에 의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나머지 물리적인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좀 전에도 이 산소 침투성에 대해서도 함수율하고 연결지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함수율이 높으면 산소 침투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 침투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자체가 대기 중에서 이 산소를 얼마나 각막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산소 침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옥시전 퍼미얼리비티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영어로 위에 내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써놨죠. DK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소 침투성을 동일한 재질, 그러니까 똑같은 두께를 가진 재질에서는 산소 침투성으로 산소가 얼마나 통과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같이 도수에 따라서 이 중심 두께가 달라지고 전체 두께가 달라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단순히 그냥 산소 침투성만 가지고 그 렌즈의 특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도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니까요. 따라서 이 산소 침투성을 두께로 나누어 준 지표가 바로 산소 전달률이라고 얘기하고 DK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K 수치를
콘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요 산소 전달률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다 달라지면 일반 시판되고 있는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곽에 보면 이 DK가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DK는 뭐냐?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 두께 기준으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DKT가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그 제품에 써 있으면 지금 내가 이 6다이옵터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구매했다면 요 렌즈의 DKT는 아니다 라고 이해해야 돼요. 가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 재질의 산소 침투성을 가지고 있는 재질 중에서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거 적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뭐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산소 침투성이라는 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얼마만큼의 산소를 공급해 주냐 또는 하드 렌즈에서도 얼마나 산소를 각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별표를 30만 개 빵빵빵 쳐놓으면 되겠죠. 여기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산소 침투성은 하이드로겔 내부,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 내부에 EWC가 뭐예요? 함수율이에요. 뒤에도 계속 EWC라고 써놔요. 요거 그냥 함수율로 고쳐놓으면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쨌든 함수율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함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 침투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함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소프트 렌즈의 재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대기 중의 산소가 그 수분에 녹아서 각막으로 적절하게 잘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박스 쳐놨죠.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초록색으로 좀 확대해 볼까요? DKT는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 위에서 보세요. DK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소 침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DKT는 산소 전달률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말로 부르는 명칭도 좀 다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DK는 단위가 되게 복잡해요. 10의 마이너스 1승 가로 뒤엔 다 단위예요.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밀리리터 O2 또 그거를 또 나누기 S 밀리리터 또 곱하기 밀리미터 HG 얘는 압력의 단위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10의 마이너스 1승 뭐뭐뭐뭐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상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DK 얼마? 그러면 그냥 앞에 수치만 씁니다. 10. 또 DKT 얼마요? 앞에 10. 뒤에 보면 마이너스 9승. 얘는 두께로 나눠졌으니까 그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든 거예요. 어찌됐든 이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DK나 DKT를 나타낼 때는 아주 이게 복잡한 관계, 그러니까 온도라거나 어떤 압력 이런 거가 모두 관여돼서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요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물리적인 특성, 산소 침투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위에 마이너스 몇 승부터 단위는 다 뺀다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표현할 때 10. 어떤 콘택트 렌즈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뭐 80에 마이너스 11승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면 DK가 얼마? 그냥 8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자꾸 기침이 나서 자꾸 멈췄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자 DK와 DKT에 대한 개념은 알았죠. 결국은 DK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DK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산소가 얼마만큼 그 렌즈를 침투해서 각막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고 DKT는 똑같이 산소 침투성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어떤 재질의 두께에 따라서 당연히 산소 침투성이 달라지니까 그걸 두께로 나누어져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좀 말을 좀 바꿔서 산소 전달률이라고 표현한다. 뭐 이런 개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고 쭉 내려올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별표 30만 개 빵빵빵 쳐 있어요. 53페이지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왼쪽 수직 그 Y축을 보면 DK라고 써 있잖아요. 산소 침투성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아래쪽 X축에는 뭐가 있어요? 워터 컨텐트. 얘가 함수율이에요. 모르는 친구는 써놔요. 오른쪽 DK에다 가로하고 산소 침투성. 여기 워터 컨텐트 퍼센트라고 써 있는 거에 함수율 가로하고 퍼센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위에 점점점으로 돼 있는 거 지금 일단 보지 말고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밑에 그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는 그 그래프만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 침투성이 높아진다라고 내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PPT로 넘어가서 막 이렇게 표로 그리면서 또 설명하고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냥 익힌 내용을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거 커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80%의 함수율을 가진 렌즈는 쭉 넘어오면 대략 한 40 정도 되는 디케이를 가지고 있겠네요. 40에 마이너스 11승 어쩌고 이런 그 단위가 나오겠죠. 그럴 때 그냥 앞에 것만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0 정도의 함수를 갖겠네요. 산소 침투성을 갖겠네요. 따라서 함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 침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산소 침투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즉 함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렌즈 자체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겠고 단백질이 잘 그 렌즈 재질 사이에 끼니까 또 단점도 몇 가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렌즈를 이 함수율이 높게 만들거나 모든 렌즈를 함수율이 낮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대략 보게 되면 한 60%에서 70% 사이 요 정도로 좀 만들어요. 뭐 물론 그게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이긴 하지만 또 특정한 회사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 뭐 40%그 미만으로도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함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함수율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위에 그 그래프를 볼게요. 점선으로 된 거. 얘는 뭐냐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예요. 이 얘기까지 여기서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한데 그냥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몰라도 되고 밑에 그 일반 하이드로겔 재질,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에 대해서는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케이가 높아진다는 건 이해하고요. 그러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은 반대로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가 거꾸로 내려와요. 디케이 수치가 낮아지네요. 기본적으로 내가 역사 시간에 1장에서 설명했듯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요즘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분류되긴 하는데 실리콘을 그 하이드로겔 재질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실리콘의 특성이 뭡니까? 얘가 물하고는 친하진 않지만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수성을 가진 재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함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실리콘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면 산소가 잘 공급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신 함수율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서는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케이가 높아진다는 개념과 약간 반대의 개념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도 통상적으로 그냥 소프트 렌즈로 구분하긴 하지만 소프트 렌즈가 아닌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렌즈라고 좀 분류할 필요도 있어요. 뭐 때는 이 함수율의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했어도 상관없고 못했어도 관계없어요. 일단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개념은 넘어가고 일반 하이드로겔의 개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릿속으로 넣어놓기 바랍니다. 자, 쭉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굴절률에 대한 개념. 여기 내용이 쭉 써 있는데요. 이제 좀 빠르게 수업을 종료해야 돼요. 지금 50분이 넘어서. 자, 굴절률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도 이 재질이 얼마만큼의 빛을 꺾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데 안경 렌즈를 생각해 보면 얘는 함수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딱 하고 고정돼 있어요. 한데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굴절률은 함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PPT로 돌아갑니다. 자, 함수율의 개념을 설명하면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있을 거고요. 고함수율, 얘가 고함수율, 얘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하이드로겔 그 콘택트 렌즈의 재질 자체는 함수율은 재질 자체는 이 굴절률이 정해져 있긴 한데 결국은 얘가 광학적인 작용을 하려면 물 성분하고 같이 포함된 굴절률이 실제로 광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일반적으로 1.5 정도, 뭐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뭐 1.3에서 한 1.6 정도 왔다 갔다 이 폴리머의 굴절률이
소프트 렌즈 재질 자체의 굴절률이 보통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1.5로 된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얘기합니다. 자, 요 재질은 1.5예요. 그럼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 성분 H2O는 굴절률이 얼마입니까? 물 얼마예요? 1.333333. 그죠? 그러면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둘 중에서 콘택트 렌즈 재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나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재질이 더 많겠죠. 따라서 굴절률이 1.5에 더 가까워지겠죠. 예를 들면 1.44 정도의 굴절률을 가진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어떤 특정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래쪽에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렌즈 재질의 굴절률이 1.50이고 그 다음에 H2O, 물의 굴절률은 얼마입니까? 1.33. 그러면 이 경우에 재질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도 굴절률이 어디에 가까웠겠어요? 1.33에 더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콘택트 렌즈의 그 굴절률은 뭐 1.37, 1.37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보다 굴절률이 높다. 요걸 이해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난 지금 어떻게든 뭐 설명을 잘하려고 막 PPT 막 PDF 왔다 갔다 하냐고 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 굴절률은 각막과 유사한 수준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각막과 뭐 비슷하게 한 1.37 정도 전후가 되면 좋대요. 각막하고 거의 비슷한 굴절률을 가져야만 얘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굴절력을 형성하는 게 내가 예측한 그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이 그대로 눈에 작용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그런데 하이드로겔 초록색으로 쳐놓은 부분이에요. 내가 좀 확대할게. 너무 작지? 잘 안 보이지? 자, 초록색 부분 봐요. 하이드로겔 내의 EWC 함수율과 굴절률은 거의 선형의 관계를 지니며 변화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형의 관계라는 얘기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떤 한 수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거나 한 수치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그 반대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 선형의 관계. 아, 이거 말이 어려워. 아까 그 그래프 본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됐었어요? DK 값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의 형태를 띈다. 이게 그래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선의 모양을 이렇게 띄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곡선의 형태를 띄긴 하지만 어찌됐든 점차적으로 이런 비례의 관계가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합시다. 요거 선형의 관계를 그냥 비례의 관계. 그게 반비례일 수도 있고 정비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례의 관계를 지닌다.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비례 관계를 가지잖아요.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 관계죠. DK가 높아지니까 그런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하이드로겔 렌즈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함수율과 굴절률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따라서 수분 함량이 20%일 때 굴절률은 1.46에서 1.48. 수분 함량이 75%인 경우에는 1.37에서 1.38에 해당한다. 이것은 수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굴절률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에이씨,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율이 20%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함수율이라는 얘기죠. 저함수율이면 그 재질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굴절률 쪽으로 뭐가? 굴절률이 더 근처로 갔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1.46, 1.48 이렇게 1.5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수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0이라는 재질을 가진 그 재질은 얼마 안 들어가고 전체 그 부피에서 차지하는 게 물이 대부분이잖아요. 75%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1.33 쪽에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점차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 아까 내가 4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함수율에 따라서 모듈러스, 또 DK, 단백질 침착, 그 다음에 렌즈의 강도, 그 다음에 이게 5번째라고요. 굴절률이.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표에다가. 그럼 함수율에 따라 굴절률은 어떻게 되느냐.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굴절률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천년만년 읽어봐야
내가 아까 그 막 그림 그려서 설명한 거 있잖아요. 함수율 막 연결해서 설명한 거. 그 그림을 이해 못하면 이거 백날 첫날 가도 이해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막의 그 굴절률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1.37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각막에 친화적이고 또 굴절력 형성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굴절율과 함수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팽창 인자, 뭐 안정성, 뭐 치수 안정성 이런 거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고 몰라도 돼요. 쭉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은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 설명하고 이제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5주차 1차 시에서는 다양한 어떤 다양한 재질의 모노머를, 그 분자 구성인 모노머를 이용해서 폴리머를 구성하고 그 폴리머,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폴리머가 어떻게 생겨있냐, 그걸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 4-13을 봐주세요. 조금만 확대 해볼까요? 자,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해마 재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폴리머의 구성이에요. 아까 내가 1차 시에서 얘기한 뭐 AAAA, 뭐 AB 뭐 이런 거, 뭐 폴리머의 구성을 뭐 다양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가장 대표적인 재질인 HEMA, 그냥 해마 재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여기 앞에 P자를 붙인 재질은 요거랑 조금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폴리해마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그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이 해마 재질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분자 구조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은 재질로 가장 일반적인 하이드로겔 재질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를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고 부르고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을 그냥 하이드로겔 재질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하이드로겔 재질은 또 어떻게 분류되는지 밑에 봐봐요. 자, 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요 앞에 폴리가 붙은 거예요. 이 뒤에 거 해마를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줄이면 HMA가 된다고요. 그 앞에 폴리라는 게 붙은 거는 다양한 형태의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어찌됐든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가장 일반적인 재질, 하이드로겔 재질의 가장 일반적인 재질은 해마 재질이다. 그 중에서도 폴리해마 재질, 피해마를 읽을 때 그냥 폴리해마 재질이라고 읽어요. 어찌됐든 이 폴리해마 재질이 가장 유명한 재질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재질들이 있다. NVP라는 재질, MMA, MAA 뭐 이런 재질들도 다양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런 재질로 사용되는 그 폴리머들의 화학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딱 하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은 뭐다? 폴리해마 재질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나머지도 사실 알아둬야 되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국가고시에서도 뭐 각각의 특징들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런 문제 나면 그냥 틀리면 되니까. 뭐 안경사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폴리해마 재질, 가장 일반적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그리고 쭉 내려올게요. 뭐, 필요한 친구들은 쭉 읽어보면 되고요. 폴리해마를 사용하게 되면 콘택트 렌즈에 기본적으로 한 40%의 함수율을 가지게 되는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구성 성분을 좀 변화를 주어서 이런 함수율을 높인다거나 또는 분자 구조의 배열을 바꿔서 함수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폴리해마 재질의 함수율은 40% 정도 된다.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폴리해마 재질의 수분의 함량이 상당히 낮고 산소 전달률 자체, 산소 침투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폴리해마 재질을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길고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DK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제시되는 거죠. 자, 확대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해마 재질은 함수율도 낮고 따라서 산소 침투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산소 결핍에 의한 저산소증, 또 저산소증에 의한 각막의 대사작용의 붕괴, 그로 인한 각막 부종, 더 심하면 각막
혼탁을 유발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폴리헤마 재질을 가지고 어떤 이 산소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소 전달률, 산소 투과율 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그냥 기존의 폴리헤마 재질을 40% 함수를 가진 폴리헤마 재질을 사용한다면 렌즈를 얇게 만드는 거죠. 이 렌즈가 두꺼우면 이 산소가 여기 다 걸려서 제대로 각막까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박형으로 아주 얇게 만들면 산소 전달이 잘 되겠죠. 동일한 폴리헤마 재질을 가지고 산소를 잘 공급되게 하려면요. 그런데 만약에 두께를 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함수율이 높은 재질을 사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산소 투과율인 DKT 또는 산소 침투율 DK 이 수치를 높일 수 있다. 요거 하나 별표 20만 개를 쳐놓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산소 투과율을 높이려면 두께를 얇게 하거나 두께를 얇게 할 수 없다면 함수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쭉 돌아와서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쭉 읽어보세요. 자, 이제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표면의 특성, 수분의 표면의 특성, 또 함수율, 또 DK, DKT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런 이러한 모든 특성을 뭉뚱그려서 우리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분류할까? 그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요. 그 중에서도 FDA의 분류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FDA에서는 총 5가지로 현대에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현대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제 5번째 O 그룹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4가지 그룹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위에 내가 하늘색으로 써놓은 거 봐요. 내가 확대해 볼게요. 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분류하는 FDA의 4가지 분류법. 현대는 지금 5가지 분류법이라 했어요. 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니까 일단 뺀 거예요. 일반 하이드로겔 재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1그룹은 저함수율 비이온성 특성을 갖는 콘택트 렌즈를 모두 FDA의 제1그룹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고함수율, 함수율이 더 높은데 비이온성인 특징을 가진 렌즈를 제2그룹으로 분류하고요. 나중에 내가 물어봐요, 이거. FDA의 다음은 FDA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분류법이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FDA의 제3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저함수율의 이온성 특성을 갖는 콘택트 렌즈다. 맞나요?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FDA 그룹 네 번째 분류법은 고함수율의 이온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저함수율과 고함수율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얘기한 것만 5가지인데 아직 2가지 더 남았어요. 함수율이 높아지면 굴절률이 어떻게 되는지, 함수율이 높아지면 모듈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제조회사들은 렌즈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저함수율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고함수율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걸 적절히 잘 자기들 렌즈의 특성에 맞춰서 또는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 렌즈를 폴리머를 구성한다. 자, 두 번째. 이온성과 비이온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온이란 놈은 뭐 나트륨 이온, 뭐 칼륨 이온 이거 각막에 대사작용할 때 설명했잖아요. 이런 이온 작용 내가 머리카락을 막 칠판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 그것도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이게 딸려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카락에 있는 전하가 일로 막 옮겨가면서 플라스틱 판으로 막 머리가 딸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렇듯 이온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뭘 끌어당기냐면 물을 끌어당기고요. 또 어떤 이물질 같은 걸 막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이온성인 렌즈는 표면의 특성상 이온성이 내가 좀 전에 뭘 끌어당긴다 그랬어요. 물, 이물질 뭐 이런 것들 막 물질 같은 거 끌어당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온성인 렌즈는 수변성이 어떻겠어요? 함수율 말고 표면의 특성인 수변율이 나쁘겠죠? 왜? 비이온성은 이온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물을 끌어당기지 않으니까요. 자, 첫 번째, 비이온성 특성을 가진 FDA의 제1그룹 렌즈는 어떨까요? 수변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내가 좀 전에
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이물질도 끌어당긴다 했잖아요. 그럼 비이온성인 물질은 물도 잘 끌어당기지 못하지만 뭐도 잘 끌어당기지 못해요? 이물질, 뭐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거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이 표면이라거나 렌즈 내부에 어떤 침착물이 잘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면이 매끈매끈하진 않지만 이물질이 잘 침착이 안 돼요. 자, 반대로 이온성 특성을 갖는 표면 특성을 갖는 렌즈는 그러니까 FDA 3그룹과 4그룹이에요. 얘네들은 물을 지랄나게 잘 막 끌어당기니까 이 눈물막이 콘택트 렌즈를 전체적으로 쫙 적셔줘서 수분성이 대빵 좋아요. 이해했죠?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하나의 장점, 하나의 단점을 가진 게 바로 이온성과 비이온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물질은 막 끌어당겨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막 단백질이 덕지덕지 끼고요. 막 그 지방질도 막 덕지덕지 끼고요. 렌즈가 금방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러면 안경사들이 이런 내용을 왜 알아야 하냐면 아까 얘기한 함수율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안경사가 적절히 처방해주기 위해 선정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온성과 비이온성에 대한 특성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쫓아왔어요. 또는 막 일주일 있다 쫓아왔어요. 선생님 이 렌즈 이상해요. 저 예전에 끼던 렌즈는 안 그런데 이거는 한 이틀만 껴도요. 렌즈가 뿌옇게 뭐가 막 끼고 저 앞이 잘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처방한 렌즈와 기존에 끼고 있던 렌즈는 어떤 특성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끼고 있던 건 FDA 1그룹이나 2그룹일 가능성이 높겠죠. 비이온성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 단백질이 잘 안 끼는데 내가 이번에 처방한 그 콘택트 렌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FDA의 3그룹이나 4그룹에 해당되겠죠. 이온성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거예요. 이 안경사가. 그러니까 표면이 수분성이 높아지니까 착용감 좋다고 하면서 이 렌즈 착용감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 권해주는 겁니다. 뭐 물론 그분이 기존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저 착용감이 너무 좀 불편해서 좀 부드럽고 편한 거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온성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주면 안 되죠. 또는 이온성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죠. 그래야 훌륭한 안경사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뭔가 암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알려준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쳐 떠드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업 거의 끝나갑니다. 자, FDA의 1그룹에 해당되는 제품들 뭐 있어요. 바이오메딕스 38 맨 위에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바이오메딕스 38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죠? 얘도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렌즈인데 이 함수율이 저함수율에 해당되고 50%보다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온성도 낮은 FDA의 1그룹 비이온성인 렌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수율은 여기 봐봐요. 함수율 얼마? 38이잖아요. 38. 함수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DK 수치도 낮잖아요. 이게 여기 함수율이고 잠깐 DK 수치가 어디 나오는데 아이고 이런 DK 수치는 같이 안 나왔네. 어쨌든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주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해마 재질이 많고요. 뭐 PVA 뭐 이런 재질도 사용되지만 어찌됐든 현대에 와서는 약간 함수율이 높은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 거 1그룹 렌즈들은 요즘 판매 잘 안 돼요. 그래서 2그룹 렌즈들이 좀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델리스 아쿠아 컴포트 플러스라는 렌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내가 69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놨잖아요. 함수율이 높으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저함수율 렌즈보다. 그죠? 근데 또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강도는 좀 약하겠죠. 단백질 침착은 잘 되겠죠.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니까요. 고함수율. 그런데 이온 함량이 낮은 비이온성인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함수율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온성 고함수율 렌즈에 비해서는 이물질 침착이 덜 될 겁니다. 왜? 끼긴 하지만 공간이 커서 끼긴 하지만 잘 비이온성 렌즈이기 때문에 잘 어때요? 단백질을 잘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표지만 이 표를 출력해 놓고 이런 내용들을 쭉 봐가면서 어떤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안경사가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뭐 쿠퍼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클리어라는 렌즈도 정말 좋은 렌즈예요. 자, 이게 오타난 거 있으니까 이거 고치고요. 얘가 0.2%보다 이온 함량이 낮은 게 아니라 높겠죠. 여기 왜냐하면 3그룹 같은 경우는 저함수율의 이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꺽스 표시가 이쪽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수정해 놓으세요. 요거 오타가 난 거예요. 꼭 수정해 놓고요.
자, 3그룹도 사실은 잘 사용되는 그런 렌즈들은 아니에요. 요즘은 추세 자체가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사실 함수율이 낮고 따라서 산소 투과율이 좀 낮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들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요즘에 대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고함수율의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또 생산하고 있고요. 이때 이온성이냐 비이온성이냐만 조금 갈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뭐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온성 렌즈보다는 뭐 비이온성 렌즈 뭐 또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것도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FDA 그룹에서 2그룹과 4그룹과 같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를 요즘 많이 시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주로 접하게 될 그런 분류는 2그룹과 4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렌즈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각각의 특성이 있다. 이 중에서 아큐브 렌즈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아주 유명하니까 이 아큐브에서 나오는 이런 원대 일회용 렌즈들이 대부분 여기 4그룹에 해당되고 고함수율이면서도 이온성 재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도 매끈매끈하고요. 착용감도 아주 좋아요. 대신 고함수율이기 때문에 단백질 침착이 좀 잘 되고 좀 잘 찢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는. 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미국 의약품명에서 표시하는 또 그 재질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류법이거든요. FDA 1, 2, 3, 4그룹, 5그룹 이렇게 분류하듯이 또 다른 분류법이 이렇게 오른쪽에 같이 뭐 네필콘 A, 또 에타필콘, 여기 지금 에타필콘이라고 써 있죠? 에타필콘 A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각각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은 쭉 읽어봐요. 얘는 당연히도 하이드로겔 재질,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에 실리콘을 함유시켜서 산소 투과율을 아주 극강으로 높여놓은 아주 좋은 렌즈가 되겠지만 이 실리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함수율은 낮아지게 되고 또 실리콘의 소수성인 특성 때문에 좀 약간 뻣뻣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수분성, 표면의 수분성이 좀 낮은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 공급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현대 지금 와서는 2020년도, 2010년도 후반부터 2020년도에는 대부분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전부 다 이런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에 대한 여기 상품명이라거나 회사명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로 산소 침투성이 높아요. 100, 보통 뭐 172, 뭐 아주 최강이죠.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 얼마였습니까? 위에 보면 하이드로겔 렌즈 이게 함수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DK 수치가 안 나왔지만 뭐 10, 뭐 18, 1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서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DK 수치는 거의 10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산소 부족에 의한 문제점은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도 1세대에서 2세대와 3세대의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점차 품질이 좀 향상됩니다. 2세대와 3세대로 오면서 주로 변화된 건 뭐냐면 실리콘 함량을 조금 줄이면서 함수율을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1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정말 실리콘 함량이 정말 극강으로 많이 높거든요. 따라서 산소 그 투과율 자체는 되게 높았는데요. 좀 뻣뻣하고 착용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뭐랄까 상품성이 좀 떨어졌어요. 렌즈 팔면 저 이거 불편해서 못 끼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2세대와 3세대로 넘어오고 지금 이제 4세대까지도 막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넘어오면서 실리콘 함량을 줄이면서도 산소 공급이 좀 적절히 유지될 수 있게끔 DK 수치를 유지해서 착용감을 좀 좋게 만들고 이런 추세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추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부록에서 별표 빵빵빵 3개 쳐놨죠?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을 분류하는 건 FDA 분류법과 여기 보면 무슨 분류법이 있어요? ISO 분류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에타필콘, 나라필콘, A, 뭐 나라필콘 B 뭐 이렇게 분류법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FDA 분류법 4가지 분류법이 사용되다가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5번째로 넣어놨다.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FDA 분류 5그룹에 속한다. 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요 특성들 잘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수업은 이제 끝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특성, 수빈성이라거나 함수율, 산소 침투성, 더 나아가서 굴절률, 그러면 함수율과 굴절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수빈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빈각의 개념은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봤고요. 또 소프트 콘택 렌즈는 또 해마 재질이라는, 폴리해마 재질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질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뭐 PVC 뭐 이런 재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FDA와 ISO에서 그런 소프트 콘택 렌즈를 분류하는 분류법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요즘 최근에는 FDA에서 분류하는 5가지 분류법, 5그룹으로 나눠서 분류하는 분류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과 소프트 콘택 렌즈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또 이런 소프트 콘택 렌즈의 함수율에 따른 각각의 물리적인 특성이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 굴절률에 따른 함수율의 차이, 함수율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갔을 때 FDA에서 분류하는 분류법을 토대로 해서 이온성, 함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안경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5주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